있습니다. 자, 오늘 나누는 인프리텀 있죠? 요거 보겠습니다. 자, 뒷장 보겠습니다. 뒷장. 자, 뒷장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이때는 100원에다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 일시불의 뭘 곱하라고요? 내가 계수. 혹은 미래가치 계수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치해야 되냐? 이때는 133.1원에다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 아니, 적어야 되나요? 일시불의 뭐라고요? 현가 계수. 요거는요, 100원에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 계수해 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30원씩 적금을 불입했을 때 적금 차질 돈이 얼마냐? 이때는요, 30원에다가, 자, 연금에, 매기 반복해서 발생하는 걸요, 연금의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 계수해 줍니다. 이런 좀 복잡한 거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800원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이때는 800원에다가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걸요, 감채기금 계수라는 겁니다. 감채기금 계수다. 이렇게. 자, 어떤 경우에 써먹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자, 이번에는 두 개 남았네요. 어떤 퇴직자가 자, 퇴직연금으로 40원씩 받을 게 있는데 요거를 한꺼번에 받다면 얼마인가? 이자 다 빼낸 거 있죠? 이때는 40원에다가 연금에 매기 동일하게 발생하는 걸요, 연금의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 계수라고 하는 요걸 곱하면 돼요. 아주 복잡한 공식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900원을 누구한테 빌려줬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준등산액이 얼마냐? 이때는요, 요거 뒤집어 놓은 거 곱하면 돼요. 요거 뒤집어 놓은 거를요, 저당상수 해줍니다. 저당상수. 몇 번이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역수관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금의 내가계수를 뒤집어 놓은 게 연금의 현가계수고, 연금의 현가계수를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이게 바로 죄송합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뒤집어 놓은 거를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분의 1한 거를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둘은 무슨 관계 있다고요? 공식을 얘는 분자분을 뒤집어 놓은 게 이거고, 분자분 뒤집어 놓은 게 이겁니다. 역수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요, 자, 요거는 연금의 내가 계수하고요. 그다음 요거랑 요거 감채기금 계수하고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해볼게요. 연금의 현가 계수하고 저당상수는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저당상수는 무슨 관계라고요? 역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자, 우리 교재 잠깐만 볼게요. 교재 잠깐만 보시면, 잠깐만요. 자, 2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6페이지 맨 아래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하고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가 있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하고 뭐라고요?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가 있다. 자, 3번 볼게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하고 저당상수는 역수관계가 있다. 연금의 현재가치계수하고 뭐예요? 저당상수는 역수관계가 있다. 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몇 번이고 시험 볼 때까지 좀 가시면 돼요.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럼 전부 다 쉬우면 다 기억하게요.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좀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셔야지. 어떤 분들은요, 거저 합격하려고 하면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부 좀 하고 합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돌아오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론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자, 장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은 자,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은행 이자는 싸요, 비싸요? 자, 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 이 은행에서 돈 빌려 투자하게 되면 내가 적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지렛대 효과 해주고, 두 번째는요,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세 효과. 자, 그러니까 은행 이자라든가 아니면 감가, 건물 같은 거는요,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되죠. 감가상각비 형태로 비용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계산상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는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부과하는 거니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환금성이 결여된다. 환금성. 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돈이 급하면 얼른 증권시장에 갖다 팔으면 되는 거죠. 바로 돈 되는데 얘는 때로는 5년이 되도록 10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지렛대 효과는요, 내 돈 1억 투자했는데 2천만 원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 보시자. 이걸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반은 은행에 빌려 투자하고 반은 내 돈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2천만 원 버는 거 중에 은행은 이자 받으려고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천만 원에 4% 하면요, 2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 4% 하면 얼마라고요? 200만 원. 그러면 내 돈 반만 투자하고도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벌어가는 거죠. 그죠? 이거 왜 그래요? 은행 이자가 싸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되셨죠? 그럼 이걸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전체 투자액 중에 전체 가져갈 돈 있죠? 요게 차지한 비율을 자, 이 총 자본 수익률 해줍니다. 20%입니다. 20%. 요것도 전체 투자액 중에 전체 가져갈 돈 있죠? 이것도 20%입니다. 근데 얘는 같아요, 달라요? 항상 같은 겁니다. 항상 뭐라고요? 같아요. 누가 더 투자했냐, 덜 투자했냐, 누가 더 가져갔냐, 이참에 있는 거죠? 항상 같은 건데, 문제는요, 은행 이자는 싸요, 비싸요? 은행이 가져갈 게 얼마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내가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자기 자본 수익률 혹은 지분 수익률 해줍니다. 그럼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1억 투자하고 2천만 원 번 거죠? 그러면 이때는요, 자, 20%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20%. 근데 요거 볼게요. 이때는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천만 원 투자했네요. 맞죠? 그리고 무려 자, 이 1,800만 원을 벌 수 있네요. 얼마 벌 수 있다고요? 1,800만 원. 그러면 이때는 계산하면 자, 36%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계산할게요. 0.36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게 되면 은행 이자는 싸요, 비싸요? 싼 바람에 내가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돈 못 빌려서 사채를 썼다. 30%가 넘는. 그러면 사채업자한테 퍼주고 났더니 내가 가져갈 돈이 적어지는 거. 이걸요,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위험이라는 얘기는 했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렇게 은행에서 돈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지렛대 효과는요, 부채를 무시하고 있으므로, 부채는 무시하므로, 부채가 많아지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져요, 작아져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커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익률과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 수익률은요, 투자액 중에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내가 노량진 가서 고시원 사업 해보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장사 안 되는 건요, 싸게 팔려다 보니까 어떤 걸 구입한다 하더라도 10% 정도밖에 못 온다는 얘기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가 좀 싸게 나온 부동산인데 얘를 잽싸게 1억에 투자한다면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요? 20%네요. 그럼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예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죠.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투자하면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벌 수 있다고 치자. 이거를요, 요구 수익률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 정도밖에 못 버는데 여기다는 20% 투자, 20%나 벌 수 있으니까 여기를 선택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겠네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부동산은 이런 부동산을 채택하는 겁니다. 구입하려고 하죠.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선택하려고 안 하려고요? 기각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채택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 10%라는 얘기는 남들 버는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팔을 때는 1억에 팔려고 할까요? 더 비싸게 팔려고 할까요? 아니, 남들보다 높은 수를 얻고 있는데 당연히 비싸게 팔려고 하죠. 어제 금매로 싸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내일 팔 때 어제 금매로 싸게 구입한 거 그대로 팔아요? 제 가격 받고 팔려고요? 올려받고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면 그 다음 사람은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겁니다. 맞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리려고 하죠. 결국은 10% 될 때까지 계속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요, 기대 수익률이 뭐가 같아져요? 요것을 같아지는 겁니다. 다음 사람들은. 되셨죠? 자, 이번에는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염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 혹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부동산은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단순히 예측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측했답니다. 1억 투자하니까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호황일 때는 2,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 불황일 때는요, 1,900만 원. 근데 앞으로 호황이 될지 보통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호황이 될 가능성은 40%, 100% 중에 보통이 될 가능성은요 20%, 불황이 될 가능성은요 40%. 이거를 평균 낸 겁니다.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0.2 플러스 1900 곱하기 0.4 이렇게 하니까 얼마 나왔다고요? 2천만 원 나왔다.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구나. 그래서 20%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자, 이 잘해도 기대치가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아닙니까? 그래,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100만 원 더 들어오는 거죠? 경기가 나빠도 100만 원 까지는 거 아닙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작다, 이런 것들을 오염이 작다 해줍니다. 오염이 작다. 근데 만약 이게 술집이라고 치자. 술집의 경우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8천만 원 기대된답니다.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 불황일 경우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 이것도 똑같이 계산하면, 확률은 똑같다고 치면, 8천 곱하기 0.4 플러스 2천 곱하기 0.2 플러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4천만 원 곱하기 0.4 하면 2천만 원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잘하면 8천만 원 대박 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잘못하면요, 집안도 풍지박산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요, 잘하면 대박. 참 쪽박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요, 오염이 크다 해줍니다. 오염이 어떻다고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오염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오염이 이렇게 크다 작다만 얘기했지 어떤 형태의 오염이 따를 수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상의 위험은요, 부동산 자체 있죠? 해필이면 노량진에서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인데, 요거는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 위험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운영 위험이다. 요거는요, 위치적 위험이다 해주는데, 하나 정도씩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뭐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요, 시장 위험. 그리고 요거는요, 운영을 개판으로 한다든가, 종업원이 툭하면 파업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을요, 운영 위험. 요거는요, 3개월 있다가 무슨 노래방 들어왔다고요? 꽥꽥 질러 노래방. 요거 들어오는 바람에 크게 손해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요,
위치적 위험, 입지 선정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면 그만큼 지분 수익률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기 자산을 알겠나요? 근데 나중에 경기 변동으로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갑자기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그만큼 더 작아져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이걸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걸 뭘로 막아야 돼요? 가래로 막으려다 보니까 더 크게 그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요 금융적 위험해 줍니다. 그다음 법적 위험은요 법적 환경이 변했다 합니다. 법적 환경이 상업지역에서 뭐 주거지로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정부 정책이 변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재정이라든가 금융정책이 변하는 바람에 크게 손해보거나 이득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요 이 법적 위험해 줍니다. 그리고 인플레에 따라서 위험이 따를 수가 없는데 문제는요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빌리는 바람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인플레가 심해지죠. 그럼 이것들이 막 의자를 막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요 인플레 위험해지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요 팔다 우퍼라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팔다 못 팔아서 결국은 헐값에 받고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다시 좀 거꾸로 돌아올게요. 다시 우리 뒷장에 썼죠?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서 요 동그라미 그림 요거 볼게요. 요 그림 있어서 없어서요? 요거 바로 아래 요거 수익률 있어 없어요? 이쪽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 수익률은 왜 이 지역은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이거는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자꾸 높은 수익을 알게 모르게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에다가 위험이 커지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위험률은요,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자율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 근데 위험의 할증률은 당연히 위험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이런 위험은요, 내가 잘해서 못해서는 위험이죠. 운영 잘하면 큰 돈 벌고 운영 잘못하면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운영을 잘만 하면 이건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분산 투자에서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요, 모든 고시원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예상된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요거를 추가로 받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요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이걸요 피셔의 효과다집니다. 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 장 볼게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투자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걸요 위험의 처리 방법 해주는데 자, 이 중에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겠다 그 얘기는 자, 돈만 생기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든가 정기예금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겠다. 그 다음에 위험의 전가라는 것은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런 것들을요 위험을 전가시킨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수적 예측 방법은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기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요 정도는 들어올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요 가능한 한 낮게 반대가 높게네요. 높게 예측해서 투자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보수적 예측 방법.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은요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의 변수만을 변동시켰을 때, 그러니까 공실이라든가 임대료 가치 이런 게 하나씩 변동시켰을 때 그때 자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변화한지를 분석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찾아내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민감도 분석해 줍니다. 그 다음 평균 분산 결정법은요
오염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해서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오염이 작은 곳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오염이 같다면요 기대 수익률이 큰 곳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지배 원리 해줍니다. 여기에 따라 투자하겠다는 걸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엑스트라급이니까 간단히 하시면 돼요. 얘는요 조연급 정도 되니까 나중에 포트폴리오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또 지금부터 하는 게 주연급입니다. 주연급. 자, 주연급은요 오염 조정 할인율법, 이게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인데, 장래 기대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오염한 투자한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높은 할인율 적용해서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는요 분산 투자를 통하여, 자, 이 분산 투자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오염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여기서 줄어드는 것은요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합니다.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요걸 기초로 해서 가장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을 찾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포트폴리오 투자해 줍니다. 예?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든다. 예. 이거 글씨가 엉망이라 지금 실망하셨나요? 자, 줄어든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 갑이 10억을 갖고 있는데 우산 만드는 회사 투자하게 되면 몰빵했다는 얘기죠. 몰빵,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올인하게 되면, 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있고,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그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어디다가요? 아이스크림 만들어라 100% 투자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낮은 수익을 기대하고,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높은 수익을 할 수 있죠. 잘하면 대박. 참 쪽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만약에 반반씩 투자한다고 치자. 반반씩 투자한다면 이렇게 여기도 50%, 여기도 50% 투자하게 되면, 그때는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는 각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투자 비중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16% 곱하기 0.5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요? 0.5 하면 13% 나옵니다. 그리고 오염도 원래는 10% 곱하기 0.5 플러스 8% 곱하기 0.5 하면 원래는 몇 프로 나와야 돼요? 9% 나와야 되는데, 오염이 이렇게 6%면 6%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거 모르고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자, 지금부터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투자 비중에 따라 평균 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도 평균 내니까 원래는 몇 프로라고요? 9%라는데 지금 몇 프로라고요? 6%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자, 우산은 잘 팔려 안 팔려요? 잘 팔리고, 아이스크림 잘 안 팔리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효과와 플러스를 상쇄하면서 기대치의 변동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요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 잘 팔리고, 우산은 좀 잘 안 팔리겠죠?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로 까는 바람에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래서 그런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무슨 위험이 줄어드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서울의 신림동에 가서 고시원 사업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 나눠 투자하려고 합니다. 30억 가지고 A, B, C 세 군데 나눠 투자한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자, 투자한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알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만약에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로 다 내려가 안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전체로 다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약간 통계를 낸 다음에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입니다.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제거가 불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체계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체계적 위험.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자, 이 고시원 운영하다가 나중에 A는 음식맛이 좋은데 B는 안 좋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A는 안 좋으니까 A는 좋다고 했죠?
A는 높은 수익이 기대하고 BC는 안 좋으니까 낮은 수익이 기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난 거 이득으로 까요, 안 까요? 까니까 이렇게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C 근처에 아파트 건설 시작됐다면 C는 낮은 수익을 기대하고 A, B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까요, 안 까요? 까는 바람에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이런 것들을 제거가 가능하다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비체계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자, 비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고 먹어라. 이렇게 해서 비계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저는 삼겹살 먹을 때 뭐하고 뭐만 먹는다고요? 비계하고 뼈다귀만 먹습니다. 뼈다귀.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일단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 요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살점만 붙이면 돼요. 되셨죠? 자, 지금부터 다 했네요? 이거 다 했잖아요. 또 해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뼈다귀입니다. 이 뼈다귀. 저는 뼈다귀만 먹었는데 이거 뼈다귀 있죠? 뼈다귀에다가 살살 살점 붙이고 문제 몇 개 풀고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나갈 게 없어요. 더 이상 힘들면 거기서 멈추세요. 더 이상 나가면 힘들어집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내용 위주로 해서 저랑 같이 푸는 문제 위주로 푸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른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그냥 넘기세요. 다음에 다시 저랑 같이 할 겁니다. 거의 안 풀려요. 그런 것들은. 되셨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요 정도 하시고 다음 주에 요거 다음에 있는 내용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늦게 오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1시간 끝나고 계산기 다루는 거 할 겁니다. 계산기도 여기다 띄워놓고서 이제 같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누르듯이 할 겁니다. 갖고 오세요. 네. 갖고 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 정도만 하고 얼른들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응? 이거 두 개 더 해서 이거 아니요. 요거 두 개 곱하면 이거는 가고